똑똑은 한데 집중이 좀 안 되거나 게으르거나 귀차니즘이 발동하거나 많이 있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의사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자기가 바보 같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잠 못 자게 되고. 그렇다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까? 모든 의학 논문에서 얘기하는 효과가 확인된 것들이 있어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 지식을 정식으로 차려드리는 자팍정식의 MC 김일중입니다. 요즘 말이죠, ADHD, 또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문제, 치매까지 정신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 그리고 응급의학과 최석재 교수님과 함께 현대인이 놓치기 쉬운 정신질환의 신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정비사 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자팍정식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여기도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요즘은 헤비스쿨 습관학교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습관 만들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교수님과 함께 이 정신질환의 신호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뭐 이러면 ADHD다, 또 이러면 우울증이다처럼 자가진단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해서 실제로도 이 두 분 계시는 현장에 이런 걱정,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늘었죠. 예전 같으면 이름 모를 증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과 갔다가 아니면 동네 병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자가진단 키트가 워낙 많으니까 저한테 올 때 이미 진단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 나 진단을 ADHD다, 나 우울증이다, 심지어는 조현병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본인 스스로 낙인을 찍는 거죠. 사실은 진단 기준 표라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심리적인 질환들에 보면 내가 해당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학생 때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 하셨겠지만 이 질환을 보면 이것도 내병 같고 이걸 보면 이것도 내병 같고 특히 인격장애는 다 속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들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거, 그 중에서 요새 산만함,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일 처리가 잘 못해서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을 때 진단 내리기 딱 좋은 게 ADHD거든요. 나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왔는데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산만함이라든지 집중하지 못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일하기 싫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때도 많이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서 본인은 ADHD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일종의 패션 ADHD잖아요. 멋있어 보이니까. 실제로 ADHD로 진단되는 경우는 그중에 절반도 채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는 아무래도 이제 응급의학과시니까 응급실에서 이분은 이제 정신건강 문제로 생각은 못했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히려 몸의 증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반대로 또 계실까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소마토폼 디소더라고 하는데 마음의 병이 신체화되는 그런 장애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도 뭐 ADHD가 걱정돼서 온다든지 우울증이 걱정돼서 온다든지 이런 진단 때문에 오시진 않지만 본인의 증상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누구랑 이제 말싸움을 하거나 갑자기 무슨 충격적인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막 흥분했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이제 저절로 깔아앉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게 막 악화가 돼가지고 더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숨이 점점 빨라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어지럽다가 나중에는 호흡이 빨라지니까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몸의 혈액이 염기성화가 너무 많이 되면서 손발이 이렇게 꼬이는 증상으로 나타나서 와요. 그러면서 막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숨 못 쉬겠다고 그러고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119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보다는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고 본인이 그걸 주체를 못하고 숨을 빨리 쉬었고 평소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과호흡 증후군. 숨을 빨리 쉬어서 생기는 문제죠. 두 번째로는 우울증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 사회에서 이제 자살 시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뭐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1등이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에서도 1등이고 나이 든 사람에서도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자살 시도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증상으로 신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결국은 끝내게 하는 문제까지 생긴다는 게 응급실에서 보는 현재의 마음 건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든 ADHD든 공황장애든 정신과 진단은 증상이 몇 개 있다는 걸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증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지,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다른 데는 놀 때는 괜찮아도 공부할 때만 집중이 안 되면 그거는 AD는 아닌 거거든요. 다양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실제 생활, 가족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못하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나이 30이 돼서 자기 ADHD라고 진단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진단을 내리려면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들이 꽤 있어 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거, 그것들은 뭐 상당수 표준화된 척도들이긴 한데, 그것만 보고서 자기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걸 보고서 전문가, 저 같은 마음정비사나 여기는 몸정비사, 이런 분들한테 한번 가서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보다는 직접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 ADHD, 특히 성인 ADHD 말씀이 나와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나도 저런 걸 경험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 이 성인 ADHD는 일상 문제로 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그 ADHD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시간 관리가 가장 많습니다. 시간 관리가 어렵다. 늘 지각해요. 아슬아슬하게 지각하죠. 저희들도 오늘 좀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멋있게 하고 거창하게 하는데 끝낼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지만 정리하는 조직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집에 가면 폭탄 맞은 것처럼 집이 엉망이 돼 있고, 자기 공부하는 책상도 엉망이 돼 있고, 하는 일은 무지 많지만 이게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죠. 이게 산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ADHD인데, 사실은요, 집행기능, 실행기능, 회사로 치면 기획실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똑똑은 한데 일 정리를 못하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ADHD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나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게 생겨요. 왜 생기냐 하면 그 기능이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전두엽이라는 기능은 피곤하면 스위치가 꺼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러면 감정 조절도 안 되지만 에너지 분배도 못하니까 하다가 집중이 뚝 떨어지는 거를 자주 겪게 되는 거죠. 술 마신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술을 먹어도 전두엽 기능이 꺼지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정리가 안 되고 끝맺음이 잘 안 되고 시간 잘 못 지키고. 말씀 들으니까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벌려놓고 해결을 안 아유, 하고 저기 쌓는다. 의사들 중에도 많아요. 많겠죠. 특히 그 순발력은 아주 좋고 굉장히 똑똑한데, 그리고 관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벌였는데, 이게 정리하려니까 너무 많이 벌려놔서 이제 나중에 숨찬 이런 분들이 많고요. 아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도 ADHD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뭐 ADHD라고 얘기하기보단 AD기가 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이라고 하려면 그런 증상들 때문에 내 일상생활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게 질환이니까요. 우리 최석재 교수님은 워낙에 다종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잘 조직화해서 하고 계시니까 산만할 수는 있지만 ADHD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마음 한숨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ADHD랑 경계선 지능 장애. 아예 다른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요?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거는, 우리 IQ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리 지능, 그다음에 산술 지능, 수학, 도형 뭐 이런 문제로 재는 게 IQ인데, 그게 평균이 100이에요. 평균을 100점으로 가정해서 재는 건데, 그게 한 75점에서 85점 그 사이를 정신 지체는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를 경계선 지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 잘해요. 그리고 직업생활도 잘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집중해서, 그리고 고도의 수리 능력이나 논리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은 잘 못하는 그 지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ADHD랑은 좀 다르고요. ADHD는 기능은 많지만 조직화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일이 닥쳤을 때 잘 해결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아주 고급 차량이지만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 안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경계선 지능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약간 출력 자체가 애초에 공장에서 출고할 때 아주 높은 출력은 아닌 자동차로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이제 ADHD를 혹시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까지도 좀 이뤄지는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ADHD 자체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최근에 좀 늘어난 거고요. 사실 그 전에는 집중이 좀
좀 안 되거나 조금 게으르거나 막 귀차니즘이 발동하거나 근데 또 자기 좋은 일에 막 집중하거나 이러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최 교수님도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고 아마 어느 직장에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워낙에 사회가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고 한 사람한테 요구되는 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하긴 하겠는데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에너지가 바닥난 것처럼 일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바보 같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우울증에도 빠지고 할 일을 한 3개 정도 내가 펼쳐놨는데 또 시킨 일도 한 3개 정도 되면 아무리 내가 순발력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걸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할까 봐 불안증에 시달리고 잠 못 자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에도 아주 많이 빠져서 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력 문제로 좀 시작을 했다가 스스로 좀 우울감도 느끼고 하시는 거군요. 결국은 그 중간엔 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의 현대인들도 꽤 계시겠네요. 결국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ADHD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마다 타고난 기능의 정도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영역은 다 다른데 그거를 골라서 잘할 수 있으면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는 사람은 국어 잘하면 되는데 요새 한국의 또는 전 세계의 현대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다 수학 영어 잘해야 되고 대부분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잘하지 못하는데 그걸 자꾸 잘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말로야 내 자식 너 하고 싶은 거 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학교에서 수학 영어 국어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다 1, 2등 하길 바라잖아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 경쟁 안에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전 세계를 비교 대상으로 하잖아요. SNS도 워낙 발달을 하고 그러면 사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발견을 못하고 무엇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될 계기 같은 걸 찾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클 펠프스 유명한 수영 선수잖아요. 네. 이 사람도 ADHD였다고 하거든요. 산만해요.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주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데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운이 좋아서 수영이라는 정말 본인한테 맞는 폭발적인 순간적인 스피드로 딱 해결할 수 있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자극은 없어지니까 거기서 최고가 됐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영역을 찾아서 자기가 내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면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인 ADHD 그러다 이제 우울증 얘기까지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경미한 단계에서 본인이 빨리 알아채서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아니면 마음을 잘 가라앉힐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우울증이 심해진 환자분들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뭐 우울증 자체가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가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원인이 혹시라도 심장의 문제라든지 폐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외래로 갈 수 있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자살 시도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정신과 약물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먹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신과 약물뿐이 아니라 내과약이나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도 당을 갑자기 확 떨어뜨린다든지 뭐 혈압을 갑자기 확 내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먹는 경우들이 꽤 있죠. 감기약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게 간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스타미노펜 그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그제서야 약을 먹었다는 걸 알고 특히 정신과 약물 중에서는 심장 독성 일으키는 약물이 또 있어요. 심장 부정맥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위험에 빠지는 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급히 위세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일단 응급의학과에서 보고요. 일단은 혈압이나 이런 거 확 낮아져 있거나 늘어져 있으니까 일단 약 먹었다 그러면 위장에다 호수를 넣어서 먹었던 약들 다 빼내고 그리고 좀 정신 차릴 때쯤 되면 새벽녘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당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불러서 이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고 입원을 해야 될지 외래로 보낼지 그런 걸 정하는 것. 그럴 때 좀 안타까워 보이는 게 이제 그런 약물 중독 전에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손 그었던 그런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미리 알았으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또 정신과 선생님들은 약물로다가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환자들은 그게 삐끗하거나 또 살면서 평탄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증상이 또 생긴다든지 뭔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 치료 약물 자체가 또 도구가 되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야, 이게 참 그만큼 우울증도 참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가 심장병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막 심장을 부여잡고 뭐 이런 증상인 건가요? 제가 전공의 하던 병원 근처에 있는 아주 회사에 높은 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5번은 응급실에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심장 뛴다고, 나 심장병이라고, 부정맥이라고, 이 심장마비라고.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보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불안장애가 있거나 공황장애를 앓으셨던 분은 본인 증상을 느끼고 아 이거는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르기는 다른데요. 그래도 간혹 가다가는 애매하게 진짜 가슴이 쪼이듯이 아파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사실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검사는 다 합니다. 심전도도 찍어야 당연히 되고 해야죠. 가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 효소 수치라 그래서 심장 근육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검사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 이상이 없고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고 그다음 이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다. 그리고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하는데 약간 진정제 같은 걸로 호전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 공황장애 쪽에 증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특히 호흡곤란이나 흉통의 문제는 스트레스성 장애일 때 더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아 나는 정신과 문제일 테니까는 병원 안 가도 돼라고 말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 편도체라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신체 증상을 만들어주는 부위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안하거나 응급의 수준으로 굉장히 심한 불안을 느끼면 심장 증상이 꼭 심장마비랑 똑같은 증상으로 쥐어짜 않은 듯한 통증, 숨차고 바로 죽을 것 같고 그분들 말 표현대로 얘기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오시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 실제 심장 판막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분들도 꽤 계세요. 부정맥 기운이 있는 분도 계셔서 응급실에 한번 오시고 나면 저한테 오더라도 일단 심장내과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과적으로 심장의 모든 기능을 다 체크를 하고 거기서도 무슨 이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 신경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공황장애 증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스트레스 장애에서 부정맥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네, VPC라고 하는 불규칙하게 한 번씩 심실이 메인으로 해서 뛰게 되는 그런 부정맥은 스트레스 상황이 더 심해졌을 때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또 특정한 부정맥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또 흥분한 상태에서 굉장히 맥박이 빨라지면서 회기로가 생겨가지고 막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약물을 써야지 조절되는 그런 부정맥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 상황일 때에 더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어서 혼자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교육 많이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증상이 심해지면 나 혼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과 검사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신경과 정신과 계열의 뭐 약물 처방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외국의 유명한 가수 뭐 아델 같은 사람, 엠마 스톤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유명하지만 다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정신건강과나 마음정비소 한번 가봐라라는 얘기를 이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처럼 정신과에 간다고 이게 나한테 뭔가 직업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아 진짜 마음정비사라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정비소에 가서 마음도 당연히 몸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아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 같이 붙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요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자가 정비를 하겠다고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쌓이면 술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한두 잔 정도로 친구들과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면 좋은데 술이 술을 먹는 경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말술을 하시던데. 그러신가요? 아니 저는 말술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편이긴 한데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술을 찾는 경우 이게 안 좋은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마음도 좀 풀리고 스트레스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잠 못 잘 때 좀 잠도 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잔씩 하죠. 뭐 의사들도 마시는 분들 꽤 있고 심지어 마음정비사들도 종종 드시는 경우들 많이 봐요. 과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건 진정 기능을 하는 약물이기보다는 신경계를 억제시키는 약물이거든요. 억제를 시켜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긴장은 풀리는 것 같지만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뇌는 떨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좀 가라앉으느라고 술을 먹었지만 새벽녘에 깨지 않던가요? 깨요.
그죠? 술 깨면서 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이 반감기라는 게 있으니까 술 깰 때쯤 되면 눌러놨던 불안증기랑 낮에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거든요. 잠시 눌려져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술 깰 때 나타나는 불안증, 그래서 뭐 술깨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자려고 먹었지만 새벽녘에 깨거든요. 수면 구조라는 게 얕은 잠부터 깊은 잠, 꿈꾸는 잠 한 바퀴 쭉 도는 거를 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잠을 얕게 만들어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네. 그래서 정신과 교과서에 보면 우울증, 뭐 조현병, 양극성 장애 쭉 나오다가 뒤쪽에 가면 약물에 대한 약물 중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술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요. 특히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두엽이 꺼진다 그랬잖아요. 술을 먹어도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불안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들이 과음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사실 알코올을 통해서 잠을 자려고 시도를 하시거나 우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상황, 카드빚 내서 카드빚 막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뇌에다가 지금 당장은 이제 잠을 잘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우울 불안이 잠시 해소될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사이에 내 몸 간부터 시작해서 위부터 시작해서 식도부터 시작해서 다 나빠지는 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술을 중독을 자신을 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어느 선에선 중지를 해주셔야 술 됩니다.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하나는 급성 알코올 중독입니다. 19살 때 신입생 환영회 때 먹고 필름 끊겨서 엎혀서 응급실 가는 거는 3, 4월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술을 오래 먹게 되면 이게 의존성만 생기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망가뜨리거든요. 뇌세포를 망가뜨리면 치매도 오지만 알코올 치매가 오기 전에 알코올 정신병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중파 드라마에서 나왔던 케이스인데 응급실에 갔다가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환자들한테 계속 박수 쳤냐고 고맙다 그러고 종이를 잘라서 돈이라고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분 머릿속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눈에 보이는 환시, 환청. 알코올 중독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정신 증상이 환시거든요. 드라마에 나왔으니까 좀 미화됐긴 했겠지만 더 심한 경우는 개미가 기어다닌다고 자기 살을 막 긁다가 파기도 하고 알코올릭 DT라고 하는데요. 그게 술을 끊고 나서 더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먹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성 경련, 쓰러지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질환이나 이런 경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진료를 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그런 분들이 이제 뇌세포 파괴를 말씀하셨잖아요. 웨르니키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못 걷고 주저앉아서 걷는 기능을 못해요. 손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평생 주저앉아서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못 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술은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지금이야 몸이 되니까 드시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음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노인병, 치매 예방이 60 넘어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20살, 30살 때 건강하게 운동 잘하고 술 덜 먹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실은 ADHD 때도 그렇고 전두엽의 스위치를 꺼지게 된다. 술을 먹으면 또 그것도 꺼진다. 그렇다면 전두엽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까? 모든 의학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효과가 확인된 것들이 있어요. 그 딱 하나입니다. 운동이에요. 걷는 거. 운동을 잘하면 혈관 건강해지잖아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영양분이랑 산소가 뇌로 잘 가니까 특히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합친 게 모든 논문에서 다 공통적으로 전두엽이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과에서 이제 마음정비사들이 처방하는 것들이 약물도 있죠. 그리고 명상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담하면서 인지치료라는 것도 합니다. 그 치료가 이제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전두엽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뇌 영상 연구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경한 증상이 있을 때 그리 심하지 않은 증상이 있다면 나 혼자 운동을 좀 하거나 아니면 마음 다스리는 명상을 하면서도 조정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로 좀 모자른 정도의 증상이다라고 하면 이게 불안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의사가 권유하는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두엽을 강화해서 집중력 또는 감정 컨트롤 이걸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운동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잠 얘기 좀 해볼게요. 잠도 충분히 자고 깊게 자고 좋은 수면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잠을 어떻게 자냐?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약 쓰는 건데 잠 잘 자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가 잠을 깊게 자려면 해야 되는 것들 일단은 자는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하고 자는 환경을 어둡게 하고 술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또 잘 때 이제 명상하는 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깊게 잘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머리 안에 뇌세포 안에 생기는 노폐물들이 나가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런 몸의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늦은 저녁부터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잠을 충분히 꼭 자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정말 특히 현대인들한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핸드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생기는 빛 때문에 잠을 박탈당하는 일이 너무 흔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일단 한 단계 큰 발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는데 알람이니 뭐니 거기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머리맡에 못 둬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블루라이트 차단해주는 필터를 쓰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좀 누렇게 보시는 분들. 네네네. 차라리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발치에다가 충전기 꽂아두고 내 머리맡에는 알람시계, 옛날 알람시계 있잖아요. 고전적인 거. 그걸로 놓고 자버릇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람을 천천히 단계별로 소리가 커지는 알람도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알람을 하더라도 그런 알람을 걸어 다니는 알람도 있더라고요. 걸어 다니라는 네, 자기가 막 도망 다니. 뭐 핸드폰에 그런 기능은 없겠지만 하여튼 핸드폰을 알람을 하실 겸면 그렇게 천천히 커지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급격하게 확 일어나서 아침에 모닝 서지라고 하는데 막 올라가고 이러는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에서 또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알람 끈다고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알람 소리도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특히 아이들이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가족이. 그걸 실천했을 때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한 이제 ADHD라든지 우울증, 불안장애가 실은 뭐 집중력이나 이제 기억력 저하로까지 이어져서 더욱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력 저하의 대표적인 질환이 또 치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 많이들 좀 헷갈려하세요. 저도 종종 그럴 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또 이걸 깜빡하고 뭐 차키를 안 가져왔네?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저 단순 건망증하고 치매를 어떻게 좀 구분하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노화죠. 보통 30대 중반부터는 뇌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 나이대가 30대 중반이라는 시기가 제일 바쁜 나이잖아요. 할 일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도 제일 많은 시기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건망증을 일으키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건망증을 조금 지나가서 치매 전 단계까지 가면 이거 평균치보다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네 라고 하면 이제 경도인지장애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치매인 건데 단순 건망증은요 머릿속엔 들어가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그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힌트만 주면 기억이 나요. 마트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사러 왔게 그랬는데 집에서 내가 요리를 하다가 두부찌개를 끓이다가 두부가 없네 그러면 두부를 사러 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낼 수 있으면 단순 건망증인데 마트에 가서 어느 순간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치매인 거죠.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면 머릿속 요정들이 기억을 지우잖아요. 안 좋은 기억만 지운 게 아니라 그 사건 전체를 다 드러내버려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게 치매인 거죠. 그건 이제 뇌세포가 기능을 잃고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치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뇌에는 인지 기능이 기억력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 만지고 느끼는 이런 감각 능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인지 기능인데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평균보다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치매라고 내려요. 그래서 어떤 치매는 기억력은 아직 멀쩡한데 말만 못하는 분이 계시고요. 단어만 틀리는 분이 계시고요. 뭐 숟가락 보고 연필이라 그러고 또는 감정 컨트롤만 못하는 걸로 시작되는 또 환청환시로 시작되는 치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이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 측면에서 ADHD,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가 헷갈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도 있을까요? 그 기준은 자기만 알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바쁘니까 그냥 몰고 가잖아요. 어느 순간 약간 브레이크가 늦어지는 것 같은 걸 내가 느끼면 정비소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울해요. 가끔 스트레스도 받고 막 불안할 때도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있었어. 그리고 조금 참으면 돌아왔고 시험 공부하든지 회사 일은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집중도 전혀 안 되고 일을 하는데 늘 보던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랑 대화도 잘 안 되고 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의 문제, 결국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ADHD건 우울증이건 불안장애건 공황장애건 이건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정비소에 가서 근처에 마음정비소 없으면 응급의학과든 내과든 또 가정의학과든 가세요. 가면 거기 계시는 정비사분들이, 의사분들이 어느 과를 가는 게 좋겠다고 연결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신질환은 우리보다 윗세대 분들께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로 넘기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 경고 신호가 본인이 느낄 정도로 반복이 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팍정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